예. 네, 안녕하십니까. CNA 논술 중일 팀장 윤민구입니다. 네, 6월 중등 설명회 준비했고요. 네, 좀 간결하고, 네,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인공지능이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릴 적에 되게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분가량 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ordan. 챗GPT 개발사 오픈AI에서 새로운 대화형 AI 모델 GPT-4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옴니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GPT-4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채팅하던 방식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인 챗GPT가 출력된 응답을 단순히 오디오로 변환하는 수준이었다면 GPT-4는 눈으로 관찰하고 귀로 소음을 분석하면서 추론까지 할 수 있는데요. So, what kind of emotions do you think I'm feeling? It looks like you're feeling pretty happy and cheerful.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here. Okay, here I go. Mark, you're not a vacuum cleaner. Breathe in. 이처럼 GPT-4는 이용자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Hello 톤으로 there, 표현하는 cutie.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What's So, my friend Barrett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Oh,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There was a robot named Bite. Bite was a curious robot, I like always the way you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time. Do it in a singing voice. And so Bite found another robot friend, and they lived 이렇게 감정 circuitly 표현까지 가능하면서 ever. 앞으로 영화화처럼 AI와 사랑에 빠지는 일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 책임자는 GPT-4는 텍스트, 시각, 청각 데이터를 넘나드는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PT-4는 딥러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용적인 사용성을 지향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선생님처럼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거나 즉각적으로 통역하거나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등 일상에서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지연 없이 물 흐르듯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운데요. GPT-4의 응답 시간은 평균 0.3초로 이는 인간의 응답 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0.3초 만에 응답을 하는 그 이전에는 이제 챗 GPT라는 말처럼 채팅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이제 음성 인식도 충분히 되고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에 대한 네, 판단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처럼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래 인재는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뇌라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뇌란 인간 신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뇌와 유사한 시스템을 외부 기기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 떠오른 예시가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라던가 가족들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외우고 사는 게 좀 당연했고 그리고 좀 많이 옛날이긴 하지만 자동차로 운전을 할 때도 길을 외우는 게 중요했죠. 근데 지금 현재 세상에서 친구의 번호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동차로 어떤 길을 갈 때 지도로 먼저 그 지도를 보고 외우는 사람은 없죠. 네, 즉, 내비게이션이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이 데이터베이스가 두 번째 뇌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뇌에 어떤 내용을 집어 넣을 것이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빼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컴퓨터나 이런 걸 이용해야만 이런 두 번째 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아까 봤던 영상에서 네, 나오는 것처럼 점점 이제 우리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뇌의 역할을 충분히 방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뇌 이론을 이제 말하는 이제 티아고 포르테의 말에 의하면 두 번째 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는 아이디어, 영감, 통찰력, 연결을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론이다. 이것이 이제 기술과 네트워크의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기억과 지성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두 번째 뇌를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일상화될 미래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10년 뒤, 20년 뒤 성인이 됐을 때 반드시 웨어러블 기기를 아마 가지고 다닐 겁니다. 이전에 이제 마블 시리즈 영화에 나왔던 그 아이언맨이 갖고 있는 자비스라는 네, 뭐 비서 AI가 있죠. 뭐 이런 거를 누구나 사용하게 될 세상이 될 텐데, 그럼 결국 모두가 두 번째 뇌를 일상에서 갖고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런 큰 시대적 전환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 메타인지는 간단히 말하면 아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과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할 때의 효용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무언가겠죠. 내가 잘 모르는 거라든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뭐 나쁜 일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앞으로 이런 메타인지 능력을 갖춤으로써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후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챗GPT와 같은 뭐 앞으로 이제 뭐 챗GPT만이 아닌 뭐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뭐 질문을 채팅으로 쳤을 때 우리한테 답을 주는 거죠. 결국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게 핵심인 듯 보입니다. 이게 문제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 인재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네,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질문 키워드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질문을 통해서 뭐 좋은 정보를 얻었다라고 할 때 이게 좋은 정보인지 내가 지금 현재 메타인지로서 뭐 파악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인지를 제대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네,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리터러시란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뭐 성인 분야나 아니면 학생들 분야에서나 워낙에 많이 쓰이는 말이라 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말해서 이제 정보 리터러시란 무엇이냐?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용한 정보원을 탐색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기술이 아주 눈부신 발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주 빠르고 그렇고 이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빠르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보가 뭐 가짜 정보, 아예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 조작을 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가 일어난 경우도 있겠죠. 결국 현대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보를 적합하게 이용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보 리터러시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중학생의 어휘력이 우리 역대 이래 네, 가장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뭐 456명의 영유아를 조사한 결과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이 적절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키즈라고 하죠. 지금 현재 학생들을.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코로나 때 아무래도 뭐 어린 나이 때
뭐 또래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어른들과 함께 이게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입을 보면서 네, 언어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 워낙에 전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선생님, 배우자가 뭐예요? 배우자를 모르는 학생들, 과부가 뭐예요? 맞이가 뭐예요? 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초등학생은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4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보 리터러시가 중요한 세상 속에서 짧은 글을 이해하는데 40분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정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겠죠.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이 글자는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뭐 이제 문맹률이 뭐 이렇게 조사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낮게 나오는데, 네, 글자는 있지만 문장, 문단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문해는 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네, 꾸준한 문장을 읽기를 계속해서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역대급으로 중요해진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뿐만 아니라 중학생 어휘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의 수준이겠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심각한 청소년 어휘력의 네,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교 수업을 무려 20%의 학생들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20명은 그냥 학교에서 앉아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행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문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국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EBS에서 학습 도구어 어휘력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어휘력 진단 평가 결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혼자임으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그 91% 학생들 중에서도 뭐 어휘를 잘 모르지만 뭐 문맥을 판단해서 뭐 교과서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 있겠죠. 하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어휘라는 거는 뭐 교육부 차원에서 뭐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이 정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일 텐데 그게 이제 9%밖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죠. 교과서를 안 읽는다. 뭐 책을 읽지 않는다. 뭐 선생님, 저희 아이는 책을 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5줄만 넘어가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라는 이제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의 32.9%, 3분의 1 정도가 교과서를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해력 낮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이 되고, 뭐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도 여전히 이 낮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교과서를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다고 말하는 학생들. 그리고 뭐 사람이 너무 당연한 게 자기가 잘 못하는 건 재미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못 읽기 때문에 안 읽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안 읽으니까 실력은 늘지 않고 그러면 또 못 읽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교과서의 내용은 더 어려워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나중에는 뭐 온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네, 중학교 2학년의 의담이 물론 이제 뭐 가명입니다만 엄마와 함께 새벽에 공부를 합니다. 문장 하나, 문제 하나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해도 교과서 한두 장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글을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게 만드는 내용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저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저도 이제 뭐 10년 가까이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누가 이렇게 말해볼래? 몰라요. 음. 누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해볼래? 써온 거 있잖아. 써온 거 읽어볼까? 아, 틀린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가까이 가면은 손으로 가립니다. 숙제를 한 거를. 그리고 이제 뭐가 안 돼 있다. 숙제가 안 돼 있다. 뭐 어떤 문장을 쓰는데 안 돼 있다. 너 왜 이거 안 썼니? 그러면 그러게요. 일종의 유체이탈 합법이죠. 가면 갈수록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은 말이 자존감은 떨어지는데 자존심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떠한 실패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 이게 제대로 읽었어요? 물어보면 읽긴 읽었는데요. 뭐 했어요? 하긴 했는데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뭔가 틀린 점, 문제가 되는 점을 끊임없이 회피하려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의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전하지 않는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패하지 않는 학생들, 실패를 통해 배움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휘력,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떤 도전 의식도 부족한 상황인데 학교 현장에서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네, 청신구제중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설명문 쓰기인데요. 네, 뭐 주제를 하나 골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설명문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수사법, 뭐 수사법 하면은 뭐 경찰이 수사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죠. 공정무역, 뭐 양자역학, 가우디 건축, 소크라테스, 이렇게 6가지 주제의 예시를 주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교과서에서 못 배운 경우도 많죠. 그러면 이런 거를 당연히 설명문을 쓰려면은 우선 본인이 이해를 해야 하니 이거와 관련된 뭐 책이나 자료 같은 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해력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성중학교 2학년 도덕 수행평가를 가져와 봤습니다. 논설문 쓰기인데요. 하나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3가지 제시하고 설명해라. 그럼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도덕 문제라는 게 어떤 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본인이 찾아서 네,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이 더욱 커지는 이유를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연관지어 서술하라. 그럼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어떤 건지도 교과서를 통해서 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보화 사회에서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 원리 4가지를 쓰고 설명을 해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자세 2가지를 제시한 다음에 미디어 문해력의 의미를 3가지 쓰고 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하나의 글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런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뭐 인터넷이나 뭐 도서관이 학생들이 아마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네, 매체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통해 어떤 키워드를 통해 본인이 내용을 생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이 과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이냐? 네, AI 시대의 문해력은 핵심 독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신문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포트폴리오 주최 세미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네, 옥스포드 네,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네, 조지훈 교수의 말입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핵심은 독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해력의 핵심이 독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문해력을 원한다면 천천히 가는 독서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뭐 상담 같은 걸 할 때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어머니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게 뭐 문제집을 사다가 풀려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나중에 결국 학생들이 아직 현대 사회에서는 뭐 시험 점수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조 교수의 말처럼 결국 나중에 뭐 본인이 보지 못한 새로운 글을 볼 때 문해력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으려면은 왕도를 걷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천천히 가는 독서. 이게 분명 지금 당장 갑자기 뭔가 뿅 하고 막 능력이 높아지거나 이걸 통해서 뭐 문해력 뭐 테스트를 막 갑자기 만점 맞거나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사기꾼이죠. 안 되지만 결국 뭐 멀리 봐야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앞으로 80년을 살 거고 90년을 살 건데 결국 그렇게 보면 천천히 가는 독서 학생 때 네. 뭐 중학생이라 치면은 이제 5년, 6년 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맡고 있으니 이제 영국의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국은 읽고 쓰는 것이 교육의 중심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는 것이 몸에 뵐 수 있게 해주고 빨리 읽어! 언제까지 읽고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독서 노트를 계속해서 쓰게 한다는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독서 교육이 좀 이제 그 학교에서의 커리큘럼에 온전히 좀 녹아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언제나 좀 이게 시간에 쫓기는 네,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인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네, 10분 책 읽기 확대 네,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희연 교육감이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네, 쇼폰 보며 문해력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10분 책 읽기를 확대하겠다. 네, 북 웨이브 캠페인이라는 것을 네, 그 지난달입니다. 5월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네, 초등학생이 되는 학년기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데 최근 문해력 공백에 시달리는 학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육의 핵심이 독서인 만큼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독서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즘 학생들은 긴 문장을 읽는 걸 힘들어하고 쇼폼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이럴수록 독서 결핍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런 쇼폼 같은 것들이 재밌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뭔가 별 큰 인내심, 노력 없이 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중독이 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들여서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하는 이런 정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흥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독서의 흥미를 네, 키워 놓는 것이 결국 학생들이 앞으로도 네, 책을 인내심을 갖고 읽게 만드는 네,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깊고 넓은 읽기의 중요성이라는 표제어인데요. 네, 바칼로레아 독서 교육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이죠. 네, 바칼로레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독서를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뭐 교과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이게 교재 선정도 뭐 교사가 재량에 따라서 네, 하게 돼 있죠. 근데 교사들한테는 이제 각 학교에서 좀 권장되는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배포한 게 주어지게 됩니다. 1년 동안 100여 권의 이상의 학년별 권장 도서 목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를 교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네,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하고 정리된 생각으로 글로 쓰는 수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이어지던 이 바칼로레아가 이제 IB라는 개념으로 네, 인터내셔널이 붙은 거죠. 이제 세계적인 국제 바칼로레아로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뭐 되게 중요한 네,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구나 제주에서 먼저 이제 IB에 대한 이런 도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기, 충남이 네, 지금 이제 활발하게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IB가 이제 그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 운영해서 이제 국제 인증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탐구와 실행 그리고 성찰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로 알려져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가난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교육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계속 어른들이 이렇게 읽어야지라는 팁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이것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논술형 뭐 이런 뭐 서술형 평가가 앞으로는 진짜 압도적으로 좀 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선진적인 이야기고 좀 급진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2028년에 이제 수능을 볼 때 뭐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까지도 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목표로 잡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네, 서술형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미래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학교 학생들부터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분명히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런 거를 네, 시행하게 될 텐데 그럴 때 학생들이 계속 고등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될 교육 방식은 논술, 서술형 평가와 토의 토론형 평가라는 겁니다. 하버드대 글쓰기 교육이 굉장히 유명하게 네,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놀랐죠. 하버드대생은 졸업을 위해서 네, 무게로 50kg의 글쓰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종종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글쓰기를 이제 싫어하는 친구들, 재미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뭐 자기가 하기 싫으면 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거 해서 뭐예요? 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쇼폼이나 뭐 인스타나 뭐 SNS 이런 거 영상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거를 글쓰기를 우리가 하는 거는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 사람들이나 하던 뭐 되게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쇼폼을 만들고 유튜브를 만드는 거 요즘 세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좋은 글쓰기가 좋은 생각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글쓰기를 하지 못하고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 쇼폼 유튜브도 만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이돌들이 뭐 한 5분도 안 되는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입이 막 몇 억, 몇십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냥 춤추고 노래만 부르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 5분의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그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들이면은 뭐 연습생 생활을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른 걸 5분 만에 보여줬을 뿐이지 그게 5분 만에 노력을 들였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뭐 사회가 바뀌면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뭐 시간을 들이는 게 분명히 뭐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분명히 시간을 오래 들인 독서와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학원 CNN 논술 수업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언제나 같은 건 아니고 조금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수업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도와줄까 부분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부 뭐 혼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수업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을 해서 오히려 이제 뭐 좀 틀려야 이제 배움이 있다라는 것처럼 조금 어려운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초반에 있는 도와줄까에서는 각 주차 독서 토론 논술 학습을 위한 배경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배경 지식을 여기서 좀 이렇게 습득을 함으로써 뭐 뒤에 있는 워크북 뭐 숙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뭐 독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뭐 독해 문해를 할 때 정확도나 속도를 좀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만한이 단계입니다. 독해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어휘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고지식이라던가 뭐 배우자라던가 이런 게 뜻이 모르는 학생들이 뭐 문해력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의 어휘를 좀 학습하게 됩니다. 각 이제 주차별로 좀 관련이 있는 뭐 이렇게 개념어를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한자성어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문맥에 맞게 예문을 만들어 보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잘 읽었니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독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왔는지 독서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뭐 모든 학생들이 독서 상태가 100%인 채로 올 수는 없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A는 뭐 1부터 8까지를 이해했고 그리고 B는 뭐 3부터 8, 10까지를 이해했다. 그럼 이제 뭐 A가 이제 B에게 뭐 9, 10을 알려주고 이제 반대군요. 1부터 2를 알려주고 B가 이제 90을 A에게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끼리 서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서 이해도를 모든 학생들이 높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해볼까입니다. 잘 읽었니 부분에서 이제 독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독서 내용에서 좀 파생되는 핵심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독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 추가로 해서 이제 제시문을 저희가 이제 교환 팀에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죠. 그럼 제시문 독해 훈련을 먼저 하게 되고요. 핵심어를 찾고 중심 문장을 찾은 뒤에 각 문단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독해 훈련을 통해서 이런 뭐 독해의 정확도라든가 독해의 속도를 높이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적 독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는 독해 학습이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뭐 문제나 발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제시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의도라던가 이런 목적 같은 거를 추론할 수 있는 추론적 독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 내용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발문이 주어지게 되죠. 그럼 학생들이 나름대로 뭐 제시문을 독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뭐 이 제시문이 세우면 될 것 같다. 뭐 이 부분이 적합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게 학생들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소통 과정에서 뭐 나와 공감하는 학생도 있구나. 아니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구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내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좀 가르쳐 줌으로써 내 생각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토론회바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증적 말하기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도 토론하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추구하는 바는 설득은 수단일 뿐 결국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뭐 설득이 만약에 목적이 되는 순간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뭐 상대방 말은 다 틀린 거니까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 좀 독선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독선적인 태도가 뭐 상대방이 말한 것 중에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토론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주장 1과 주장 2가 맞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 요즘 어떤 기업에서는 뭐 그런 거를 도입한다고 그러죠. 회의 때 무조건 이제 노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김대리가 오늘은 노맨을 하지 뭐 이런 식이 되면은 김대리는 어떤 의견이 나와도 자기가 어떤 근거나 이런 거를 딸딸딸 끌어모아서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에 상관이 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만장일치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뭐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회의를 좀 방지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논증을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주장을 일단 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근거가 뭐 상대에게 옳다고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근거와 주장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뒷받침 자료 같은 거를 좀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뒷받침 자료는 이제 학생들이 보는 워크북에 제신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뭐 제신문의 독해 훈련도 마찬가지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과정이기 때문에 발표 속도라든가 목소리 크기 특히나 이제 요즘 세상의 학생들이 목소리 크기가 좀 작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꽤나 이제 페널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는 좀 훈련을 통해 좀 신장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과정은 논술해봐 과정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적 글쓰기입니다. 이게 뭐 토론해봐랑 거의 뭐 다를 게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것을 글로 쓰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장, 근거, 뒷받침 자료 구조로 논증을 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 이루게 되고, 간결하게 문장을 쓸 때, 뭐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문학에서는 간결한 문장 구성 훈련을 학생들이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도 올바른 문장 구성 훈련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글쓰기에 뭐 자신감을 갖고, 뭐 가까이 보면은 학생들이 뭐 중학교의 수행평가 이런 데서 A를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좀 멀리 본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하버드 이 50kg의 글쓰기처럼 계속해서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7월 커리큘럼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1 과정은 이제 나를 둘러싼 세상, 그래서 이제 사회학 관련된 워크북인데요. 인류학과 문화, 경제체제, 분단, 통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문화를 한번 이해를 하고, 뭐,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한번 학생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다양한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있고 앞으로도 뭐 통일이 우리나라에서 뭐 주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마침 또 이제 중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통일 글쓰기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중2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창, 문학입니다. 세계 문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네, 각종 이제 세계 고전, 뭐 다양한 뭐 명작들을 읽으면서 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목적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이익 추구형, 뭐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파리대왕 같은 경우는 그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정도의 이런 뭐좀 수준 높은 문학에 대해서 한번 처음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3입니다. 죽은 경제학자와 삶은 노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그리고 경제 이론 뭐 공동체 연대 이렇게 해서 네,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주요 경제학자들의 사상과 개념이 이론을 살펴보고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 드러난 소설을 읽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우리 현재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경제관념 네, 수립하는 과정을 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